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끌 때마다 나는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들리는 날이었습니다. 덜그럭 덜그럭. 마치 제 기분에 맞춰 신나게 노래라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동네 마트의 대형 할인 행사 첫날이었거든요. 이런 날은 웬만한 약속도 뒤로 미루고 달려와야 직성이 풀립니다. 국밥집을 운영하면서부터 뼛속까지 새겨진 습관 같은 것이었죠. 좋은 재료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들여오는 것은 단순한 절약을 넘어 제 자신과 손님들에 대한 성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머님, 오늘 물건 좋네요. 생선 코너의 젊은 총각이 저를 보며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제 국밥집의 오랜 단골이기도 한 친구였어요. 알아, 총각.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달려왔잖아. 오늘 저녁엔 고등어 조림 좀 해먹어야겠어. 역시 뭘 좀 아신다니까. 제일 좋은 놈으로 빼드릴게요. 싹싹한 인사를 받으니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시장 바닥에서부터 장사를 해온 제게 이런 활기찬 분위기는 집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져요. 사람 사는 냄새, 갓 나온 두부의 따끈한 김, 과일 코너의 달콤한 향기. 이 모든 것이 제 삶 그 자체였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태호 하나 바라보며 국밥 그릇과 씨름해온 세월이 벌써 수십 년입니다. 이제 아들은 장성해서 제 가정을 꾸렸고 저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제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꿋꿋하게 살아온 제 인생의 자부심이라면 자부심도 있었지요. 한우 국거리가 오늘따라 질이 참 좋았어요. 마블링이 눈꽃처럼 곱게 퍼져 있는 게 한눈에 봐도 최상급이었습니다. 저녁에 쓸 국거리와 내일 아침에 낼 깍두기용 무, 그리고 며칠 두고 먹을 밑반찬거리를 차곡차곡 카트에 담았습니다. 제 카트 안은 화려하진 않아도 곧 맛있는 음식이 되어줄 건강한 식재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렇게 채소 코너를 지나 와인과 수입 식료품이 진열된 곳을 지날 때였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만치에서 제 며느리 오은미가 카트를 끌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옷과 가방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평일 대낮에 동네 마트라고 하기엔 조금 과한 차림새였죠. 은미의 카트 안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번쩍이는 라벨의 와인병, 처음 보는 이름의 수입 치즈, 하나에 10,000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유기농 샤인머스켓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저와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되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좋다고 제 짝이라며 데려온 아내인 것을요. 결혼 전부터 썩 마음에 드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아들 얼굴을 봐서라도 잘 지내보려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까마득한 시어머니가 먼저 다가가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은미를 불렀습니다. 애미야, 여기서 다 보네. 장 보러 왔니? 제 목소리에 은미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한 순간 그 예쁜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반가움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마치 길에서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은미는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주변을 휙휙 둘러봤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라도 있을까봐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벌써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렇게 창피한 존재였을까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시어머니, 할인 상품 코너를 기웃거리는 시어미가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저는 애써 서운함을 감추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오늘 고기가 좋더라. 너희도 좀 사다 먹지 그러니. 태우가 국을 좋아하잖니. 은미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입술을 깨물고 저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노골적인 경멸과 짜증을 담고 있었어요.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은미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짜증나게 왜 말 걸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건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할 만큼 작은 하지만 제 심장을 후벼 파기엔 충분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창피하게. 제발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마트의 시끄러운 배경음악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귓가에는 오직 짜증나게, 창피하게라는 두 단어만이 악귀처럼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정말 평생을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모욕은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억센 상인들과 수없이 부딪히고 때로는 진상 손님과 언성을 높인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살아남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 제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쓰레기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참을 인자를 3번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 했던가요? 하지만 제 인내심은 방금 그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은미의 카트로 다가갔습니다. 은미는 제가 무언가 더 말을 하려는 줄 알았는지 잔뜩 경계하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그대로 카트 손잡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힘을 다해 카트를 옆으로 그대로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쿵. 요란한 소음과 함께 은미의 카트에 담겨있던 온갖 화려한 것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싼 와인병은 산산조각이 나 바닥을 붉게 물들였고 동그랗던 치즈는 뭉개져 흉한 모양으로 바닥에 눌어붙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있던 샤인머스켓은 사방으로 굴러다니며 사람들의 발에 짓밟혔습니다. 한순간에 마트의 그 통로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기까지 했어요. 은미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나뒹구는 것들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정신을 차린 은미가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야 제 입에서도 참아왔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까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 내가 미쳤다. 너 때문에 내가 돌았어. 이년아,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따위 말을 짓거려.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은미를 똑바로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평생 남의 발 닦아주며 돈 벌고 길바닥에서 밥 빌어먹으며 산 줄 알아? 너같이 위아래도 없는 것한테 창피하다는 소리나 들으려고 내 아들 그렇게 악착같이 키운 거 아니란 말이다. 제 울분 섞인 고함에 은미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얼굴이 시뻘개져서 다시 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행패 부리는 거예요? 남의 물건 다 망가뜨려 놓고 큰 소리라고요? 이거 다 물어낼 거예요? 어머님 돈도 없으시잖아요. 돈. 그 와중에도 저 아이의 머릿속엔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허 하고 기가 막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 그래, 돈. 내가 물어내마. 바닥에 떨어진 저것들 전부 내가 다 물어낼 거야. 하지만 너는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나 있니? 내가 내 마음에 쏟아부은 저 더러운 오물들은 뭘로 물어낼 건데? 돈으로 되니 그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마트 직원들이 달려왔고 곧이어 점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고객님, 고객님들.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점장은 잔뜩 난처한 얼굴로 저와 은미 사이를 막아서며 중재하려 했습니다. 은미는 그가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피해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점장님, 이분이요. 저희 시어머니인데 제가 그냥 인사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와서 제 카트를 엎어버렸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흐흑,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가증스러운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여우 같은 것을 내 며느리라고 들인 제 아들의 눈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어요. 점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아무리 그래도 다른 고객님들께 피해를 주시면 저는 점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알아요.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망가진 물건과 내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그러니 잠깐만 비켜주세요. 저 아이랑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았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점장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척하는 은미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똑똑히 들어. 너와 나의 연은 오늘 여기서 끝일 수도 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수습할 마지막 기회를 주마. 무슨 기회요? 태호 불러. 네가 직접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해. 와서 이 꼴을 직접 보라고 해라. 은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태호를 부르라는 제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늘 제 아들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손바닥을 부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은미가 머뭇거리자 저는 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너가 못하겠으면 내가 하지.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태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저 일하는 중인데. 태호야. 지금 당장 이마트로 좀 와야겠다. 네. 이마트요? 무슨 일 있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아들도 느꼈을 겁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짧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큰 사고를 쳤다. 와서 직접 보고 판단해라. 전화를 끊자마자 은미가 저를 살기 어린 눈으로 쏘아봤습니다. 어떻게 태호 씨한테까지 전화를 해요?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셔야겠어요? 일을 크게 만든 건 너다. 시어미를 길바닥에 돌멩이 취급한 너야. 감당할 수 없는 짓을 했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책임져야지.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0분, 15분. 제게는 1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트 직원들은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멀찍이서 저희를 구경거리 삼아 수군대고 있었어요. 은미는 계속해서 훌쩍이며 자신의 억울함을 연기하고 있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트 입구 쪽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넥타이를 반쯤 풀어 헤치고 땀으로 셔츠가 젖은 채 달려온 사람. 바로 제 아들 강태호였습니다. 태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바닥에 엉망진창인 모습, 울고 있는 아내, 그리고 싸늘하게 굳어있는 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태호가 저에게 먼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은미가 그걸 보고는 더 서럽게 울며 달려가 태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호 씨, 어머님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 내 카트를 엎고 나한테 쌍욕을 했어. 태호는 울며 매달리는 은미와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점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태호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이야? 엄마가 먼저 그랬어?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카트는 내가 엎었다. 그리고 욕도 했어. 내 아내가 그럴 만한 짓을 했으니까. 무슨 짓을 했는데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은미를 만나고 은미가 제게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짜증나게 왜 말 걸어요? 누가 보면 창피하게. 제발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내 아내 오은미가 방금 내 어미한테 한 말이란다. 제 말이 끝나자 태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하얗게 질려있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아들은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 옆에 매달려 있는 은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은미, 사실이야? 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마트의 소음을 모두 잠재울 만큼 무거웠습니다. 은미는 태호의 기세에 눌려 자기도 모르게 딸꾹질을 하며 변명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을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야. 내가 어떻게 그런 뜻으로. 사실이냐고 물었다. 태호가 은미의 팔을 뿌리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트 전체가 울릴 정도의 큰 소리였어요. 은미는 물론이고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움찔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평생 나 하나 보고 살아온 우리 엄마한테 너가 정말 그런 말을 했냐고. 은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그것은 침묵의 긍정이었습니다. 태호는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은미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당장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 한마디에 은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말. 그것은 은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태호 씨 왜 이래? 지금 나보고 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 꿇어. 너가 저지른 짓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태호는 금방이라도 은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칠 것처럼 험악한 기세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제 아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은미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호의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가다시피 마트를 빠져나갔습니다. 태호는 저를 향해 죄인처럼 고개를 깊이 숙여 보이고는 아내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사라졌어요.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점장에게 다가가 엉망이 된 물건 값을 전부 계산하고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장바구니를 끌고 묵묵히 마트를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조금 전에 그 경쾌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눈앞이 아른거렸어요. 조금 전 마트에서 벌어졌던 소동은 마치 다른 사람의 영화를 본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카트의 차가운 금속을 움켜쥐었던 감촉만이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었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덜컥 문이 열리고 익숙한 제 집의 공기가 저를 맞았지만 오늘은 그 공간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아무도 없는 집안의 정막이 제 심장 소리를 더욱 크게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장바구니를 현관 앞에 내려놓고 저는 기계적으로 손을 씻고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창밖은 아직 대낮인데 제 마음은 칠흑 같은 한밤중이었습니다.
눈을 감자 경멸과 짜증이 가득 담겨 저를 쏘아보던 며느리 오은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짜증나게 왜 말 걸어요? 창피하게.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아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말은 제 귀가 아니라 제 심장의 대모처럼 박혀버렸으니까요. 제가 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것이 죄라면 죄일까요? 자식 하나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 시장 바닥에서 청춘을 다 바친 것이 창피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까마득히 먼 옛날의 기억들을 길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억의 시작에는 늘 제 분신과도 같은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허망하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27의 나이에 저는 태호를 안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죠. 친정도 시댁도 서로 책임을 미루며 가난한 과부와 어린 자식을 짐처럼 여겼습니다. 그때 제 손에 남은 것은 남편의 얼마 안 되는 퇴직금과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독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돈을 탈탈 털어 시장 한 귀퉁이에 작은 국밥집을 차린 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자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4대평 남짓한 테이블 서너 개가 전부인 비좁은 가게였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기 태호가 칭얼거렸고 제 앞에서는 커다란 가마솥이 쉴 새 없이 끓어댔습니다. 여름에는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땀으로 목욕을 했고 겨울에는 살을 애는 바람에 손발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자본 날이 드물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를 올리고 낮에는 손님을 받고 밤에는 다음 날 쓸 재료를 다듬고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 흙이 끼어 있었고 제 손은 뜨거운 뚝배기와 거친 수세미에 성할 날이 없었죠. 젊은 여자가 혼자 장사를 한다고 얕보고 시비를 거는 취객도 있었고 외상값을 떼먹고 달아나는 뻔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제 등 뒤에서 곤히 잠든 어린 태호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았습니다. 제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사 신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그 돈으로 태호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것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오던 날. 저는 쭈뼛거리며 가게로 들어온 아들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고생을 아들이 이렇게 갚아주는구나 싶어서 그 작은 동그라미들이 제 인생에 대한 훈장처럼 느껴졌어요. 태호는 어릴 때부터 참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장사하느라 바빠 잘 챙겨주지 못해도 단 한 번 투정을 부린 적이 없었고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와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착한 아들이었죠. 엄마, 나중에 내가 크면 엄마 고생 안 하게 큰 집 사줄게. 식당 일도 그만하게 해줄 거야. 작은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고된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커가는 모습이 제 삶의 유일한 낙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다행히 가게는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직하게 좋은 재료를 쓰고 밤새워 고아낸 진한 국물 맛을 손님들이 먼저 알아주었습니다. 가게는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갔고 테이블 수도 10개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저 혼자 하던 일은 직원을 2명이나 두어야 할 만큼 바빠졌죠.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태호의 학비와 미래를 위해 쓰였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던 날, 저는 가게 문을 하루 닫고 혼자서 남편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우리 태호, 이렇게 훌륭하게 잘 컸어. 봉분 앞에서 한참을 울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어느 날 한 여자를 데리고 와 제 앞에 소개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오은미였어요. 희고 뽀얀 얼굴에 가녀린 몸매. 누가 봐도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자란 티가 나는 아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저와는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도 달라 보였거든요. 은미는 제 국밥집에서 풍기는 짙은 뼈 국물 냄새가 거슬렸는지 자리에 앉는 내내 인상을 쓰고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어머님, 이런 데서 일하시면 힘드시겠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아기가 있는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평생의 자부심이 담긴 공간을 이런 데라고 칭하는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 냄새 덕에 우리 태호가 대학까지 무사히 마쳤단다.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고소한 냄새야. 제 말에 은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태호는 옆에서 멋쩍게 웃으며 분위기를 수습하기에 바빴죠. 불안한 예감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은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부인은 대화 내내 은근히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 사부님 혼자 아드님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저희는 은미한테 해줄 건 다 해주면서 곱게 키워서요. 강서방이 앞으로 더 잘해야 할 거예요. 그 말은 칭찬인 척했지만 실은 너희는 가진 것 없으니 내 딸 고생시키지 말라는 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결혼을 앞두고 터졌습니다. 태호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한참 전부터 제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저를 위한 집이었죠. 평생을 가게에 딸린 쪽방이나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아온 제가 안쓰러웠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받은 대출과 그동안 저축한 돈을 합쳐 제 국밥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빌라 한 채를 샀습니다. 방 2칸짜리의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첫 집이었습니다. 태호가 내민 등기권리증을 받아들고 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런데 은미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태호의 효심에 감동하는 척하더니 결혼 날짜가 잡히고 본격적으로 혼수와 신혼집 이야기가 오가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 마감을 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태호와 통화를 하던 은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혼집은 대출 끼고 이 좁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하자는 거야? 태호 씨 돈 다 어머님 집 사주는데 써버리고 그 집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강남에 전세는 얻었겠다. 날카롭게 소리치는 은미의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은미야,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잖아. 그리고 결혼 전에 내가 약속했던 거야. 약속? 그럼 나랑 한미래에 대한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놈의 집 때문에 우리가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가 얼마인 줄 알아? 그 이자만 없어도 내가 이 가방 대신 샤넬 백은 들었겠다. 왜 내가 태호 씨 효도하는데 내 인생까지 저당 잡혀야 하는데?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의 수건이자 아들의 가장 큰 효심이 며느리에게는 그놈의 집이었고 자신의 명품 가방을 가로막은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제 존재가 아들 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집에서 편히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의 벽돌 하나하나가 마치 며느리의 원망으로 쌓아 올려진 것만 같아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태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들이 저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를 애써 봉합한 채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온 것이 지난 몇 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트에서 그 상처가 끝내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창피하다는 며느리의 말은 단순히 그 순간의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지난 수십 년의 세월과 아들의 효심과
제 삶의 자부심 모두를 한꺼번에 부정하는 가장 잔인한 멸시였습니다. 소파에 기대앉아 있던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양보하며 살아왔지만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지키려다 상처받을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싸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한다. 너는 내 아내 단속이나 잘해라. 당분간 집에 올 생각 말고. 짧은 문자를 보내고 저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누구의 동정도 위로도 필요 없었어요. 오직 제 힘으로 이 부당한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야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차가운 결심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오은미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그녀의 오만함을 철저하게 짓밟아줄 생각이었습니다. 제 국밥집 가마솥의 뜨거운 국물보다 더 지독하고 뜨거운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어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주방에 서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나니 어젯밤에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집을 나섰고 굳게 닫힌 국밥집의 셔터를 올렸습니다. 끼익 하고 쇠가 맞물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마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어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육수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곧장 주방으로 가 가장 큰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창고에서 커다란 사골 뼈다귀들을 꺼내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핏물이 빠지는 동안 저는 무와 배추를 꺼내 깍두기와 겉절이를 담글 준비를 했죠. 칼을 쥐고 단단한 물을 반으로 가르는 순간 제 마음도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탁, 탁,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가 쪼개져 나갈 때마다 제 안의 망설임과 슬픔도 함께 잘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기계처럼 움직이며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가게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 번호를 보니 태호였어요. 어젯밤 제 문자를 보고 밤새 잠을 설쳤을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려는 것을 애써 다잡으며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왜?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내 걱정이나 해. 그 애는 어쩌고? 어젯밤에 은미랑 크게 싸웠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지금 아마 친정에 가 있을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잠시 칼질을 멈췄습니다. 은미가 집을 나갔다는 말에 일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아들을 동정하거나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잘했다.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집에 들릴 필요 없지.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미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버티니 저도 정말 미치겠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와 무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아들이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독해져야 했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용서하고 넘어가면
저는 평생 며느리에게 한 번 소리 지르면 그만인 시어머니로 낙인 찍힐 것이고 아들은 우유부단한 남편으로 남아 평생을 휘둘리며 살게 될 겁니다. 강태호, 정신 차려라.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여자고 내가 만든 가정이다. 그 안에서 생긴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해. 어미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지 마라. 나는 이번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갈 생각 없으니까. 엄마. 그리고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도 내 가게 일로 바쁘다. 내가 내 아내 버릇을 제대로 고치고 내 앞에 데려와 진심으로 용서를 빌게 하기 전까지는 나도 너를 볼 생각이 없다. 저는 제 말에 상처받았을 아들을 알면서도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어요. 아들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한 것은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랑이가 제 새끼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심정이 이런 걸까요? 강하게 키우기 위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의 아픔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시 칼을 잡고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서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매운 양파 때문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가게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고 뜨거운 국밥을 날랐습니다. 사장님, 오늘 국물 맛이 유난히 더 깊네요. 깍두기가 예술입니다. 손님들의 칭찬에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해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 옆 가게인 형제 직물의 박 사장이 가게 문을 빼꼼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와는 시장에서 1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며 속을 터놓는 유일한 친구 영자 씨였습니다. 연수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손님 없지? 영자 씨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저는 주방에서 나와 의자를 빼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영자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제 눈앞에 불쑥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봐. 내 며느리 정말 보통이 아니네. 어쩜 사람이 이렇게 못됐니? 영자 씨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오은미의 SNS 계정이 열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카페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긴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와닿는 때가 없네요. 사랑만 보고 한 결혼인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고 험난해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과 일방적인 희생 강요에 숨이 막혀옵니다. 왜 모든 며느리는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제 상처는 누가 보듬어 주나요? 그리고 그 글 밑에는 해시태그라는 것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시월드 입성, 숨막힘, 결혼은 현실, 피해자는 나. 저는 그 글을 읽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마트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남편한테 쫓겨나 친정으로 도망간 주제에 자기가 피해자인 양 저렇게 감성적인 글을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은미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동정을 얻어내려는 교활함이 숨어 있었어요. 댓글에는 은미의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힘내. 은미야,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다 있니? 너가 참아 같은 위로의 말들을 달아놓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였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연수가 지가 잘못해놓고 너를 아주 구시대의 악녀로 만들어놨잖아. 당장 전화해서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영자 씨는 제 일처럼 분개하며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SNS에 저런 글을 올릴 것이라는 것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저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신
이렇게 여론을 조작해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부류의 인간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됐어, 영자야. 냅둬. 뭐, 냅두라고.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저렇게라도 발버둥 쳐야 자기가 살 것 같으니 저러는 거겠지. 이제 보니 불쌍한 아이야. 자기 잘못이 뭔지조차 모르는 아주 불쌍하고 어리석은 아이. 제 담담한 반응에 영자 씨는 오히려 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야, 김현숙. 너답지 않게 왜 이래? 예전 같았으면 당장 쫓아가서 머리끄덩이라도 잡았을 거면서. 그럴 가치도 없는 아이야. 머리끄덩이를 잡는 건 적어도 말이 통할 거라고 기대할 때나 하는 짓이지. 저건 그냥 벽이야. 소리치고 욕해봤자 나만 손해지. 저는 영자 씨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받아 은미가 올린 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아무 생각 없는 건 아니니까. 저 아이가 저렇게 칼을 빼들었으니 나도 내 방식대로 칼을 갈아야지. 대신 나는 저렇게 비겁하고 유치한 방법은 안 써. 제 말에 영자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영자 씨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 이 가게 리모델링 좀 해야겠어. 뭐? 갑자기 리모델링은 왜? 그냥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 저 아이가 나를 구시대의 유물 취급하는데 정말로 멋진 신시대의 시어머니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줘야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빛나는 성을 하나 지을 생각이야. 제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영자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그래, 너라면 뭘 해도 할 수 있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고 응원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모든 신경을 국밥집에 쏟아부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 역시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SNS에 무슨 글을 더 올리는지, 그들 부부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제 앞에 놓인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제 국밥집은 제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은 곳입니다. 제가 흘린 땀과 눈물, 기쁨과 서름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곳이죠. 가게의 낡은 나무 테이블, 벽에 쓴 그을음,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왁자지껄한 공기. 이 모든 것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냄새나고 촌스러운 국밥집 주인으로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곳의 여왕입니다. 제 손으로 일군 저의 왕국, 저의 성체였어요. 저는 매일같이 더 좋은 재료를 찾아 시장을 돌았고 새로운 반찬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고 가게 구석구석을 더 깨끗하게 쓸고 닦았습니다. 제 마음속의 분노와 슬픔을 국밥을 끓이는 열정과 에너지로 승화시켰습니다. 가마솥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육수처럼 제 안의 의지도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오은미, 너는 지금 내 작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거짓말로 너 자신을 위로하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이 진짜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내 가치를 증명해낼 것이다. 너의 거짓과 위선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저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말아먹었습니다. 제 인생의 맛이 담긴 국밥이었습니다. 맵고 짜고 뜨겁고 하지만 그 끝에는 깊은 고소함이 남는 제 인생처럼 말이죠. 저는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와의 전면전, 아들과의 일시적인 단절을 선언한 후 제 삶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거나 분노에 몸을 떨며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었어요. 그럴수록 저를 얕보는 사람들의 좋은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제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밥집 리모델링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즉시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죠. 이것은 단순히 낡은 가게를 새롭게 꾸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이막을 여는 선언이자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며느리의 모욕에 대한 가장 세련된 방식의 반격이었습니다. 저는 오은미가 경멸에 맞지 않았던 그 낡고 냄새나는 국밥집을 그녀가 그토록 선망하는 강남의 트렌디한 레스토랑 못지않은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작정이었습니다. 제 자부심과 역사는 그대로 간직하되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세련미와 품격을 더하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장사를 마친 후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고 인테리어 관련 잡지를 탐독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공간에 열광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힙하다, 감성있다 같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과 씨름하며 저는 조금씩 제 왕국을 어떻게 재건할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실력은 있지만 아직 이름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젊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상업적인 화려함보다는 공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철학을 담아내는 고집이 엿보였어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약속을 잡고 찾아간 그의 사무실은 작고 소박했지만 감각적인 소품들과 디자인 서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젊은 디자이너 이민준 씨는 뿔테 안경에 단정한 셔츠 차림의 청년이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시장 골목에 있는 낡은 국밥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게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싶어요. 하지만 그냥 예쁘기만 한 곳은 싫습니다. 제 국밥의 역사와 철학은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민준 씨는 제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더니 며칠 뒤 제 가게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에 가게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피고 직접 제 국밥을 한 그릇 시켜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어요. 사장님, 제가 생각하는 컨셉은 시간의 중첩입니다. 사장님께서 수십 년간 쌓아오신 시간의 흔적들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디자인과 자연스럽게 겹쳐 보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가마솥은 우리 가게의 심장이니 통유리를 통해 주방 안이 보이도록 해서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겁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들은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해서 요즘 유행하는 원목 스타일로 재탄생시키는 거고요. 그의 아이디어는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미니멀하고 단순하게 가자고 주장했고, 저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느끼려면 어느 정도의 온기와 복잡거림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디자이너님, 너무 차가우면 국밥 맛이 떨어져요. 국밥은 원래 좀 시끌벅적한 데서 먹어야 제맛이거든. 제 말에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의 철학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럼 따뜻한 조명과 패브릭 소재를 좀 더 활용해서 온기를 더하는 방향으로 수정해보죠. 그렇게 우리의 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디자인이 확정되고 공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는 가게 문 앞에 새 단장을 위해 잠시 쉬어갑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써붙였습니다. 시원섭섭한 마음이었지만 더 큰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설렘이 더 컸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가게는 매일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낡은 벽지가 뜯겨나가고 칙칙했던 바닥이 환한 타일로 바뀌었습니다. 먼지와 소음 속에서 저는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역동적이고 희망에 찬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에 대한 걱정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즐거움 속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작업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저 혼자 현장에 남아 마무리된 부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 쪽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먼지 쌓인 안전모를 벗고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얼굴, 지쳐 보이는 어깨.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제 쌀쌀맞은 말투에도 태호는 안으로 들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아들은 공사 중인 가게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완전히 골조만 남은 천장, 새로운 구조로 바뀌고 있는 주방, 아직 시멘트 냄새가 가시지 않은 바닥. 아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가게 왜 다 부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그대로다. 새로 짓고 있어. 아니 왜요? 갑자기 왜 저한테 말도 없이. 태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 같았어요. 저는 작업대 위에 놓여있던 시원한 물병을 아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말하면 너가 또 돈 걱정부터 할까봐 그랬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은미 때문에 그래서 힘드셔서. 아니. 저는 아들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오해하지 마라, 강태호. 이건 누구 때문이 아니야. 이건 오롯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평생 남들 밥 해주느라 내 공간 하나 제대로 못 가졌던 내가 이제라도 나를 위한 멋진 성을 하나 짓겠다는데 그것도 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니? 제 말에 태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먼지 쌓인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죠.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며느리와의 싸움에 지쳐 슬픔에 잠겨 있거나 분노에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를 찾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슬퍼하는 늙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단단한 여장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그 모습이 낯설고 어쩌면 조금은 두렵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은미는 아직도 친정에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찾아가고 전화했는데 자기는 절대 잘못한 게 없다고 엄마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만 해요. 그러니 저는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해라. 평생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만큼 지옥 같은 일도 없을 테니. 엄마 제발 그렇게만 말하지 마세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한숨을 푹 내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태호야, 엄마 말 잘 들어.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내 아내를 설득하는 기술이나 내 마음을 돌릴 방법이 아니야. 너한테 필요한 건 결단이다. 결단이요? 그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 인생에서 무엇이 더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가정을 지키고 싶은지에 대한 너 자신의 결단. 그걸 내 스스로 내리기 전까지는 너는 평생 그렇게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끌려다니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 내가 진짜 어른이 되고 싶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남에게 묻지 말고 너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라. 저는 제 할 말을 마친 후 다시 안전모를 썼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조명 배선이 남아 있었거든요. 나는 바쁘다. 이제 그만 가봐. 저는 아들에게 등을 보인 채 사다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제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시선이 제 등 뒤에 따갑게 느껴졌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돌아간 후 저는 텅 빈 공사 현장에 혼자 남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너무 모진 말을 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언제까지고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 있거나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끌려다니는 미숙한 남자로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이번 일이 아들에게는 혹독한 성장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통 끝에 제 아들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장 안은 임시로 켜놓은 전구들 덕분에 대낮처럼 환했어요. 저는 그 불빛 아래 서서 새롭게 태어날 제 왕국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지와 소음, 어지러운 자재들 속에서 저는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제 삶의 주도권을 그 누구도 아닌 제 손에 꽉 쥐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곧 이 멋진 성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모든 이들에게 제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제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국밥집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제 삶의 다른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태풍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태풍이 멈추는 것은 아니었죠. 제 아들 태호의 가정은 그야말로 파국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지친 목소리를 통해 간간히 전해 들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은 두어 번 술에 취해 두서없는 하소연을 담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통화 속에서 저는 아들 부부의 관계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태호는 제 충고를 무시하고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몇 번이나 처가를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오은미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자신의 부모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등에 업고 자신이 이 싸움의 승자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태호가 저에게 거의 울다시피 털어놓은 마지막 대화는 이랬다고 합니다. 은미야, 제발 그만하자.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해? 너가 먼저 엄마한테 잘못했잖아. 그냥 가서 잘못했다고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면 다 해결될 문제야. 아들은 그렇게 애원하며 아내를 설득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미의 대답은 아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과? 내가 왜? 난 잘못한 거 없어. 따지고 보면 모든 건 어머님 때문에 시작된 거야. 어머님이 나한테 아는 척만 안 했어도 내가 짜증낼 일도 없었고, 그럼 어머님이 내 카트를 엎을 일도 없었겠지. 안 그래? 모든 일의 원인은 어머님인데 왜 나보고 사과를 하라는 거야? 저는 아들의 전화를 통해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해괴한 논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무례함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제게 돌리는 저 뻔뻔함.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라는 논리를 완벽하게 구축해 놓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런 아이를 제 아들은 사랑 하나만 보고 아내로 맞았던 겁니다. 태호 역시 아내의 그 말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고 합니다. 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너의 그 오만하고 이기적인 생각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일 수가 있어? 자기중심적? 내가 태호 씨야말로 마마보이처럼 엄마 편만 드는 거 아니고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먼저 보호해야지 어떻게 늙은 엄마 말 한마디에 와이프를 길바닥에서 망신 줄 수가 있어. 난 당신 같은 남자랑 못 살아. 그들의 싸움은 결국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채 끝났다고 합니다.
은미는 자신의 논리가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고, 태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깊은 환멸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공유했던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 지독한 이기심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불길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제 사돈, 은미의 어머니에게서 태호에게로 직접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저에게 먼저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묻거나 어른으로서 중재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아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기 위한 전화였죠. 태호는 그날의 통화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린다며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사돈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강서방, 자네 정말 이럴 텐가. 내 귀한 딸이 지금 집에 와서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거 알고나 있나. 장모님, 진정하시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번 일은 듣긴 뭘 들어. 자네가 내 딸 인생 책임지기로 하고 데려간 거 아닌가. 그런데 시험이 비위 하나 못 맞추고 애를 이렇게 상처 줘서 친정으로 쫓겨오게 만들어. 자네 남자 맞아? 안사돈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은 히스테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딸이 저지른 무례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직 제 딸이 받은 상처와 제 아들의 무능함만을 탓했습니다. 우리 은미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시어머니가 마트에서 창피하게 아는 척하면 젊은 애가 불편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애를 잡듯 잡고 카트를 뒤엎고 하다못해 남편이라는 작자는 와서 편은 못 들어줄 망정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를 질러. 이게 제정신인 집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 딸의 그 어머니라는 말이 정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감정과 체면이 세상의 중심이었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겠다는 차가운 결심을 굳혔다고 합니다. 장모님, 드릴 말씀 없습니다. 장모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더는 할 말이 없네요. 은미가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한 행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저도 은미를 데리러 갈 생각이 없습니다. 태호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자 안사돈은 곧바로 은미에게 달려가 아들의 말을 그대로 전하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모양입니다. 그 결과 은미는 태호에게 최후 통첩과도 같은 문자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태호 씨의 그 오만한 태도를 보니 더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네. 당신이 직접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부모님과 나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당신 어머니가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사과를 받아내. 그렇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끝이야. 선택은 당신이 해.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그들 부부의 소통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은미는 자신의 부모님 집이라는 성에 틀어박혀 태호가 백기를 들고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죠.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 투쟁이자 이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그녀는 태호가 자신을 사랑하기에 결국 이혼만은 막기 위해 굴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산은 틀렸습니다. 태호는 아내의 그 문자를 받고 분노나 슬픔이 아닌 차가운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이 지긋지긋한 감정 소모를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죠. 저는 아들의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오은미. 너의 그 오만하고 어리석은 승부수, 내가 정면으로 받아주마. 내가 믿고 있는 그 성이 얼마나 허술하고 초라한 것인지 내가 직접 무너뜨려 주겠다. 며칠 뒤 제 국밥집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마지막 남은 페인트 작업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지극히 차갑고 고압적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현숙 씨 되시죠? 저 은미 엄마입니다. 안사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사부인? 무슨 일이냐니요? 지금 애들 문제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는데 어른으로서 뒷짐만 지고 계실 겁니까? 제가 뒷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아닙니까? 애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모른 척하고 계실 생각이세요? 그녀의 말투는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 혹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추궁하듯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자가 아니라 너는 나와서 해명을 해라는 식의 통보였죠. 저는 그 태도에 기가 찼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죠. 언제,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제 순순한 대답에 안사도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거만한 목소리로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뵙죠. 저희 남편도 함께 나갈 겁니다. 호텔 커피숍. 그 장소 선택마저도 저를 기선제압하려는 의도가 뻔히 들여다보였습니다. 시장에서 국밥이나 파는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어울리지 않는 장소라고 생각했겠죠. 그곳에서 자신들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며 저를 초라하게 만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2시에 롯데호텔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하고 짧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저를 그리고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협박에 순순히 굴복할 것이라고 혹은 그 화려한 장소에 기가 죽어 아무 말도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제 작업복에 묻은 페인트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내일은 아주 재미있는 연극의 막이 오를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연극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김현숙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일의 결전을 위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옷을 꺼내 입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국밥집은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오랜만에 온전한 하루의 자유시간이 생긴 셈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소풍 전날처럼 들뜬 것이 아니라 큰 싸움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거의 입을 일이 없었던 옷들 중에서 가장 값비싸고 단정해 보이는 투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태호가 취직하고 첫 월급을 타서 제게 선물했던 옷이었어요. 그리고는 미용실에 들러 깔끔하게 머리를 손질하고 난생 처음으로 옅은 화장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꾸미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갑옷이자 전투 준비였습니다. 사돈 내외는 저를 시장 국밥집 아줌마로 대하려 할 테지만 저는 오늘 그들 앞에서 강태호의 어머니이자 한 사업체의 대표인 김현숙으로 당당히 설 생각이었습니다. 초라한 행색 때문에 제 주장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한 호텔 커피숍은 예상대로 화려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창가 쪽 예약석에 앉아있는 사돈 내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본 안사돈의 얼굴에 아주 찰나의 놀라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시장에서 입던 앞치마 차림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겠죠.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돈 부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도 방금 왔습니다. 앉으시죠. 바깥 사돈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옆에 앉은 안사돈의 표정은 노골적인 불쾌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맞은편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오자 저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십시오. 그 모습마저도 그들에게는 예상 밖이었는지 두 사람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바깥 사돈이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마치 자비로운 재판관이라도 된 듯한 말투로 운을 뗐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사부인. 집안일은 집안에서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은데 말이죠.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들어볼 작정이었습니다. 요즘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은미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애가 시집가서 마음고생이 심한지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어른으로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시작부터 교묘하게 책임을 제게 돌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옆에 있던 안사돈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화를 이어받았습니다.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죠, 여보. 저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키운 딸인데 시집가서 그런 험한 꼴을 당하고 사부인,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드디어 본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그리 너무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사과를 하든 변명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제 담담한 태도에 안사돈은 오히려 더 격앙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겠어요? 그 대출금 문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강서방이 결혼 전에 무리해서 대출받아 사부인 집 사들인 것 때문에 우리 은미가 신혼부터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지 아세요? 자기 친구들은 다 명품 가방 하나씩은 드는데 우리 애는 그 대출 이자 갚느라 변변한 가방 하나 못 사고 속상해하는 거 알고나 계시냐고요. 드디어 그들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는 돈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효심을, 제 평생의 안식처를 그들은 고장 명품 가방과 비교하며 제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깥 사돈이 점잖은 척 말을 거들었습니다. 물론 아들로서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뭐든 정도라는 게 있는 법이죠. 아들 앞길을 그렇게 막아서면서까지 집을 얻으셨으면 이제 젊은 애들 살림에는 좀 신경을 꺼주시고 며느리에게도 너그럽게 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트에서 그런 소란을 피우시고 애한테 쌍욕을 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저희 집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저는 주문한 커피가 나오자 잔을 들어 향을 한번 음미하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찻잔을 내려놓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죠.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커피숍의 소음을 뚫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첫째, 집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집은 제가 사달라고 조른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 태호가 평생 고생한 어미에게 해준 선물이자 효도입니다. 두 분께서는 아드님이 사드리는 선물도 그 가치를 명품 가방과 비교하며 받으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집은 두 사람이 결혼하기 한참 전에 태호가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한 일입니다. 그 결정에 대해 이제 와서 제3자인 사돈댁에서 왈가왈부하시는 것은 월권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 말에 사돈 내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마트에서의 일입니다.
제가 먼저 소란을 피웠다고 하셨죠. 혹시 그날 댁의 따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야 뭐 젊은 애가 좀 퉁명스럽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안사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퉁명스러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부인. 짜증나게 왜 말 걸어요? 창피하게. 이게 댁의 따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시어머니인 제게 한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도 웃으면서 그래. 내가 창피하구나. 미안하다라고 말했어야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너그러운 시어머니가 되는 것입니까? 제 반문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국밥을 팔아 자식을 키웠지만 단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제 삶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댁의 따님은 제 인생 전체를 창피한 것으로 매도했습니다. 저는 그 모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트를 엎었습니다. 제 행동이 과격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두 분께서는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셋째, SNS 문제입니다. 댁의 따님은 그 일이 있은 후 SNS에 저를 구시대적 악녀로 만들고 자신을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둔갑시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쏙 빼놓고 일방적으로 제가 가해자인 양여론을 조작했죠. 이것이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내 귀한 딸의 진짜 모습입니까? 저는 테이블 위로 제 핸드폰을 꺼내 영자 씨가 보내주었던 은미의 SNS 글을 캡처한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글을 보고도 댁의 따님이 마냥 어리고 상처받은 피해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사돈 내외는 핸드폰 화면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가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이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저는 오늘 두 분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댁의 따님인 오은미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마트에서 저를 모욕한 것, SNS로 제 명예를 훼손한 것, 그리고 제 아들의 효심을 폄하하고 부부 갈등의 원인으로 삼은 모든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저 역시도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제 할 말을 모두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커피값을 계산하기 위해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 커피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두 분은 천천히 더 이야기 나누다 가시죠. 저는 계산을 마치고 등 뒤에서 저를 향해 쏟아지는 경악과 분노의 시선을 느끼며 당당하게 커피숍을 걸어 나왔습니다. 호텔의 무거운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파랗고 높았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시원하게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저는 그 함정을 뛰어넘어 그들의 면전에 대고 진실을 외쳤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켰고 제 자존심을 지켰으니까요. 사돈과의 담판이 있은 후 제게는 놀라울 정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사돈 댁으로부터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고 아들 역시도 닥달하는 전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그리고 제가 제시한 논리와 증거 앞에서 자신들의 무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다음 작전을 구상하는 동안
저는 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바로 연숙국밥의 화려한 부활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공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공사 기간 내내 덮여있던 가림막이 걷히는 날, 저는 마치 제 자식의 출생을 기다리는 어미의 마음으로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제 가게의 새로운 모습에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칙칙하고 낡은 국밥집은 없었습니다. 세련된 짙은 회색 벽돌과 따뜻한 느낌의 원목으로 마감된 외관은 언뜻 보면 고급스러운 일본식 식당이나 분위기 좋은 카페처럼 보였습니다. 간판은 유명 캘리그라피 작가에게 부탁해 힘있는 필체로 연숙국밥이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지만 그 자체로 강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디자이너 이민준 씨가 말했던 시간의 중첩이라는 컨셉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통유리 너머로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인 거대한 가마솥 2개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제 국밥의 심장이자 역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게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전면에 내세운 디자인이었습니다. 홀에는 편안한 원목 테이블과 의자들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놓여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가게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제가 수십 년간 사용했던 낡은 뚝배기와 국자, 그리고 빛바랜 옛날 가게 사진들을 액자에 넣어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곳이 단순히 겉모습만 바꾼 가게가 아니라 깊은 역사를 품고 있는 공간임을 알려주는 증표와도 같았어요. 저는 텅 빈 가게 중앙에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햇살이 커다란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바닥 위로 눈부시게 부서졌습니다. 공기 중에는 묵은 냄새 대신 새로운 나무와 페인트의 상쾌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과 철학이 담긴 아름다운 성체이자 저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시작을 저를 응원해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오픈 하루 전날 조촐한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영자 씨, 까다로운 저의 요구를 완벽하게 구현해준 민준 씨와 공사팀 직원들, 그리고 가게가 문을 닫는 동안에도 꾸준히 안부를 물어와 주었던 오랜 단골 손님 몇 분을 초대했습니다. 파티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새로 단장한 주방에서 정성껏 끓여낸 국밥과 갓 담근 김치, 그리고 푸짐하게 삶아낸 수육을 대접하는 자리였습니다. 파티 당일, 가게는 오랜만에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완전히 달라진 가게의 모습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제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연수가 정말 대단하다. 여기가 정말 내 국밥집 맞아? 무슨 파리 시내에 있는 레스토랑 같다 야. 영자 씨는 아이처럼 신이 나서 가게 구석구석을 구경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영자 씨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고, 단골 손님들은 사장님, 이제 더 대박 나셔서 저희 앉을 자리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며 기분 좋은 농담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들의 축하에 둘러싸여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게 중앙에 서서 짧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가게는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를 먹여 살렸고 제 아들을 키워냈죠. 이제 이곳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을 시작하려 합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가장 정직하고 맛있는 국밥을 대접하겠습니다. 다들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제 인사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쑥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이며 웃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태호였습니다. 아마도 영자 씨가 몰래 연락을 한 모양이었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아들은 파티의 즐거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복잡하고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눈짓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태호는 파티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는 듯 가게 가장 구석진 곳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제 모습을, 새롭게 태어난 가게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애써 외면하며 손님들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신경은 온통 아들에게로 향해 있었죠. 그리고 문득 아들을 다시 쳐다본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 아들이 구석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는 모습을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등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하는 동안 어머니가 홀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싸워왔는지 깨달았을 때의 아픔이었을 겁니다. 동시에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이전보다 더 강하고 멋지게 일어선 어머니에 대한 벅찬 자랑스러움과 존경의 눈물이기도 했을 겁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 왔지만 아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지금 그 눈물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민준 씨가 제게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지역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의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전통의 맛과 현대적인 공간의 조화라는 컨셉이 너무 인상 깊어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사장님과 이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은데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지만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제 성을 더 높이 쌓아 올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기자와 마주 앉아 제 인생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국밥집을 시작했던 이야기,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생담, 그리고 낡은 가게를 새롭게 단장하며 품었던 저의 철학까지. 제 이야기는 꾸밈도 과장도 없었지만 그 어떤 소설보다 더 진솔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장의 여장부 국밥에 인생을 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잡지가 발간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새롭게 단장한 제 가게의 멋진 사진들과 함께 저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 친구 영자 씨는 그 잡지를 몇 권이나 사와서 제게 보여주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기사의 파급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잡지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유명 맛집 블로거들이 앞다투어 제 가게를 포스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숙 국밥은 순식간에 동네 맛집을 넘어 일부러 먼 곳에서도 찾아오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밀려드는 손님들을 맞으며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제 실력과 노력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은 사장 김현숙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저를 가두려 했던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감옥을 저는 제 손으로 부수고 나와 화려한 부활을 이뤄낸 것입니다. 가게 창밖으로 길게 줄을 선 손님들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왕국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가는 동안 친정이라는 성에 갇혀있던 제 며느리 오은미의 시간은 초조함과 불안으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남편인 태호가 결국 자신에게 무릎 꿇고 돌아와 주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이혼이라는 파국만은 막기 위해 제 아들이 먼저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굳게 믿었겠죠. 하지만 태호는 돌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재기의 성공에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습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그녀에게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시어머니가 자신이 선망하던 성공한 여성의 모습으로 비상하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 초조함의 결과는 어느 날 저녁 아들의 전화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감을 끝내고 지친 몸으로 가게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태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전에 절망적이고 무력했던 목소리와는 달리 한결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였어요.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너는? 저도 방금 먹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은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먼저 전화한 건 아니고 제가 보낸 메시지에 답장을 했더라고요. 엄마 가게 기사 나온 거 링크를 보내줬거든요. 보라고. 그랬더니 한참 만에 답이 왔어요. 태호의 말에 따르면 은미의 메시지는 사과나 반성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황을 제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내용이었죠. 어머님 가게 잘 되신다니 다행이네. 태호 씨는 이제 좋겠어. 자랑스러운 엄마 둬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볼 면목도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남처럼 지내야 하는 걸까? 나는 이제 정말 지쳐. 그 메시지를 전해 듣는 순간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희는 좋으냐? 는 식의 비아냥과 이 모든 갈등에 지쳤으니 이제 그만 내가 굽히고 들어오라는 식의 압박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실수는 제 아들 강태호가 더 이상 과거의 그 우유부단한 남자가 아니라는 점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태호는 아내의 그 메시지를 받고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마지막 남았던 미련까지 깨끗하게 정리되는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엄마, 저 결심했어요. 엄마가 저번에 그러셨죠. 제 인생의 문제는 제가 결단하고 책임져야 한다고요. 이제 제 결정을 내렸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아들의 결심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태호는 은미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은미는 남편이 드디어 백기를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순순히 약속에 응했다고 해요. 그들은 처음 상견례를 했던 그들에게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한정식 집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태호는 그날의 상황을 저녁에 가게로 저를 찾아와 아주 담담하게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정식 집의 조용한 룸에 마주 앉은 은미는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 짐짓도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할 말 있어서 보자고 한 거야? 이제라도 내 마음 좀 알아주기로 한 거야? 태호는 그런 은미를 잠시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데? 은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태호는 차갑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야. 그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은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류 봉투와 태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더 이상은 너와 부부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아. 그런 너와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핥히고 상처 입히며 살고 싶지 않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은미의 앞을 막아서며 마지막 기회를 주듯 말했습니다.
선택해, 오은미. 지금이라도 내 어머니께 찾아가서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 그리고 앞으로는 내 아내로서, 내 어머니의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이 서류에 도장 찍고 우리 관계 여기서 깨끗하게 끝내자. 제 아들은 더 이상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방황하던 어린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린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은미는 태호의 그 최후 통첩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시나리오에는 전혀 없던 전개였으니까요. 그녀는 이혼 서류가 담긴 봉투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식당을 뛰쳐나와 자신의 부모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강력한 아군이라고 믿었던 부모님에게 이 충격적인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매달리기 위해서였겠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녀는 예상치 못한 두 번째 충격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즉 제 사돈 내외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를 호텔로 불러내 호통치던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와의 담판 이후, 그리고 제가 언론에까지 오르내리며 성공하는 모습을 본 이후, 이 싸움이 자신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간의 체면이 걸린 문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딸이 이혼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이혼의 사유가 며느리의 잘못이라는 소문이라도 퍼지게 된다면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사회적 지위와 평판에 먹칠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부인에게서 거의 울먹임에 가까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부인. 아니, 연숙 씨.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강서방이 우리 은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안 되죠. 이혼만은 막아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제게 고개를 숙인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라 그들의 체면과 이익에 손해가 생길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저는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부인. 제 아들이 성인으로서 내린 결정이고 두 사람의 부부 문제입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아니, 그래도 사부인께서 강서방 좀 설득해 주셔야죠. 어른이 나서서 애들 좀 말려주세요. 네. 말려야 할 것은 제 아들이 아니라 댁의 따님 아닙니까? 애초에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이 누구 때문인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댁의 따님이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저 역시도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요. 저는 제 입장을 단호하게 재확인시킨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은미는 사면 초가에 빠진 셈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믿었던 부모마저 등을 돌려 그녀에게 사과를 종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가 기댈 곳은 이제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두 가지뿐이었죠.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다 이혼녀가 되거나 아니면 그 자존심을 꺾고 제 앞에 무릎을 꿇거나. 며칠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초조해하지 않고 묵묵히 제 일을 하며 그들의 마지막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아 가게 안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국밥을 내가던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
값비싼 명품 옷 대신 무채색의 평범한 옷차림. 바로 오은미였습니다.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제 귀에서 멀어졌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은미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처럼 가게 입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과 경멸 대신 절박함과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원망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손님 몇몇은 최근 잡지 기사나 블로그를 통해 제 사연을 접했던지 은미를 알아보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선들이 창이 되어 은미에게 박히는 것 같았어요. 은미는 그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며 제게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제 앞에서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조용한 데서요. 조용한데. 그녀는 여전히 이 상황을 자신과 나 단둘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녀의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허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녀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며 시작된 것이니까요. 마무리 또한 그래야만 했습니다. 저는 뜨거운 뚝배기를 행주로 감싸 쥐며 은미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가게 안의 소음을 뚫고 나갈 만큼 크고 또렷했어요. 이야기. 무슨 이야기? 내 가게에 온 손님들 앞에서 못할 말이 뭐가 있니?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라. 제 말에 가게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수저를 내려놓고 무슨 일인가 싶어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은미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제발 여긴 손님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 손님들 많지. 내가 마트에서 내 시어미한테 망신을 줄 때도 손님들이 아주 많았지 않니?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되나 보구나. 제 가시 돋친 말에 은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거의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것이 그녀가 내뱉은 첫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굴욕적인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마지못해 짜내는 듯한 소리였죠. 저는 그 정도의 사과로 만족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뚝배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은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팔짱을 낀 채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네,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제 질문에 은미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그야 그냥 다요. 나는 그냥이나 다 같은 애매한 사과는 받을 생각이 없다. 너의 그 잘난 입으로 내가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똑똑히 말해봐라. 그래야 내가 무엇을 용서해야 할지 알 것 아니니. 제 요구는 잔인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모든 손님들이 지켜보는 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은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그녀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가게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은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트에서 어머님께 함부로 말한 거 잘못했어요. 함부로 어떻게 말했는데? 내가 듣고 싶구나. 내 입으로 직접. 저는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은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날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짜증나게 왜 말 거시냐고 창피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그래, 또. 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다음을 요구했습니다. 또 뭐가 있더라. 기억이 안 나나 보구나. 그럼 내가 기억나게 해주마. 너 내 남편 등 뒤에 숨어서 SNS에 글을 올렸지. 내가 너를 숨막히게 하는 구시대의 악녀라도 되는 것처럼. 그 글에 대해서는 사과할 생각 없니? 제 지적에 은미의 어깨가 크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것도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경솔했어요. 죄송합니다. 또, 우리 태우가 평생 고생한 어미 생각해서 제 힘으로 마련해준 집이 있었다. 기억나니? 너는 그 집을 그놈의 집이라고 부르며 내 명품 가방을 못 사게 만드는 장애물 취급을 했지. 내 아들의 효심을, 내 허영심을 채우지 못하는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어. 그건 잘못이 아니고, 이제 은미는 거의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은 그저 묵묵히 이 지독한 심판의 과정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어요. 제가 정말 나빴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은미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우는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통쾌하다기보다는 처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오만함으로 자신을 무장했던 한 어리석은 인간의 비참한 최후였으니까요. 저는 몸을 숙여 은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제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어나라. 내 사과는 잘 들었다. 제 말에 은미의 얼굴에 잠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다음 말은 그 희망을 다시 한번 꺾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뱉은 그 말들을 내가 믿고 너를 용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어머님, 나는 오늘 너의 사과라는 말을 들었을 뿐 너의 진심을 본 것은 아니다. 너의 진심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증명되는 것이겠지. 그러니 잘 들어라, 오은미. 저는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너를 내 며느리로 다시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지금 결정하지 않겠다. 그것은 너에게도 그리고 내 아들 태호에게도 너무 가혹한 처사일 테니. 대신 너에게 유예 기간을 주겠다. 앞으로 내가 내 아들 강태호의 아내로서 그리고 내 며느리로서 우리 가족을 존중하고 예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 내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내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란 말이다. 그리고 저는 은미에게 가장 중요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만약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오늘과 같은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날이 바로 내가 내 며느리로서의 자격을 영원히 박탈당하는 날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내 감정 쓰레기통으로 내 허영심을 채우는 도구로 내 아들이 상처받는 짓은 이 어미가 두 눈 뜨고는 절대 못 본다. 알겠니? 제 선언에 가게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은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눈물로 애원하면 모든 것이 용서될 것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용서가 아닌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지웠습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이제 완벽하게 제게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제 할 말을 마친 후 뒤를 돌아 제자리인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앞치마를 두르고 다시 국자를 잡았습니다. 직원에게 밀린 주문 빨리 내드려라 하고 소리치자 가게 안에 얼어붙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식사를 시작했고 가게는 이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오은미만이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외톨이처럼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반란은 그렇게 그녀의 완벽한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은 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며느리 오은미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혼만은 피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제 마지막 경고가 정말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인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죠. 유예 기간이 시작되고 첫 몇 주간 은미는 주말마다 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가게 한 구석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일부러 말을 걸거나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녀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그렇게 멀뚱히 서 있던 은미는 어느 날부터인가 조심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이 먹고 나간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 행동 자체가 그녀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사장 며느리인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불편해했고 은미 역시 그 시선들을 느끼며 매 순간 바늘방석에 앉은 듯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한 번은 직원이 실수로 뜨거운 국물을 은미의 팔에 살짝 쏟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난리를 쳤을 테지만 은미는 놀란 직원을 향해 괜찮아요. 제가 조심했어야죠 라며 오히려 상대를 안심시키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유예 기간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한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을 꺾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 저는 그 노력을 묵묵히 지켜봐 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게에서의 은미의 모습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깍두기 그릇을 채워 넣기도 했죠. 가끔은 제게 다가와 어머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라며 묻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무심한 척 그냥 하던 대로 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작은 변화들을 하나하나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아들 태호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태호는 주말마다 가게로 와 묵묵히 아내의 일을 돕거나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는 것을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살갑게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함께 일을 하며 조용히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은미 역시 남편에게 예전처럼 짜증을 내거나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위태롭고 불안했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게 앞 나무들이 붉게 물들어갈 무렵 어느 조용한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돌아간 후 태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같이 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식당 하는 사람이 어딜 가서 밥을 사 먹니? 그냥 가게에서 대충 먹자. 너 좋아하는 수육이나 좀 삶아줄게. 저는 주방에서 수육을 삶고 아들은 홀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잠시 후 저희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소박한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육과 겉절이, 그리고 제가 끓인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세상에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식사를 하던 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고맙습니다. 뭐가? 그냥 다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고맙고 이렇게 강한 분이 제 어머니라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고 약했어요. 엄마한테도 은미한테도 다 미안해요.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손등을 투박한 제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태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너는 이번 일로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지만 그만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됐을 거라 믿는다. 그러니 이제 지난 일에 얽매이지 마라. 앞으로 내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지 너는 이제 그 답을 알게 됐을 테니까. 제 말에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 모자는 오랜만에 아주 깊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의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더 넓고 든든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태호의 생일 이후 저는 은미에게 내렸던 유예 기간을 조용히 끝냈습니다. 따로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합격을 통보한 셈이었죠. 은미의 노력은 꾸준했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변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해의 마지막 날, 저는 태호 부부를 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미는 예전처럼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따뜻한 내복을, 태호와 자신을 위해서는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왔더군요. 어머님, 이거 입으시고 올겨울 따뜻하게 나세요. 수줍게 내미는 그녀의 선물을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은미는 제법 익숙한 솜씨로 저를 도와 음식을 차렸고, 태호는 그런 아내와 저를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TV에서는 연말 시상식이 한창이었고 창밖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김치찌개를 쳐다보며 지난 1년간의 일들을 조용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마트에서의 그날, 분노와 슬픔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던 순간, 그리고 제 며느리의 눈물 젖은 사과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짓밟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저는 며느리와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그녀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새로운 관계의 규칙을 만들었죠.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저희 가족은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은미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과 함께 TV를 보았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삶의 주도권은 이제 완벽하게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제 자존심을 지켰고 제 가정을 지켰으며 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아들이 있고 서툴지만 변화하려 노력하는 며느리가 있으며 무엇보다 제 인생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연숙국밥이 있으니까요. 제 인생의 국밥은 여전히 뜨겁고 진하게 그렇게 끓고 있습니다.